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인구 절벽 문제, 이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이민청 설립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구 절벽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출생률 너무 낮다 소리 많이 듣고 이민청을 만들겠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식에서 언급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민청이라는 거를 만들면 이민청에서 하는 일이 뭔 거예요? 민청에서는 지금 이제 곡해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민청을 만들면 이민자를 갖다 대량으로 유입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민자를 유입하는 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민자를 도입하겠다. 이민청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죠. 이제 정책을 거기서 좀 세부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민청을 만들 상황처럼 굉장히 인구에 대해서 열악한 상황인가? 열악한 상황.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사실 뭐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대체 인력을 갖다가 확보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네. 그걸 갖다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62만 명인가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 50년 후에 2070년도에 3,765만 명, 약 27%가 감소한 1,4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감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은 네. 대학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학이 333개예요. 그리고 작년에 입학 정원이 48만 명.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6만 명이에요. 그럼 18년 후에 네. 이들이 모두 대학을 들어가도 48만 명하고 26만 명을 빼면은 22만 명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까지 한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한 70%가 대학을 진학을 해요. 그러면 한 18만 명이 들어가요. 그럼 48만 빼기 18만 명은 30만 명. 쉽게 얘기하면 대학 48개 중에 38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대학 하나가 없어지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참 앞으로 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 감소 추이가 이어진다는 말씀이신데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통해서 이걸 좀 극복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제가 뭐 인구 문제 전문가는 아닌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1차, 2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통해서 300조 이상의 돈을 투입을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0.81 합계 출산율이 0.81이었었어요. 한 명도 안 되는. 지금은 또 0.75까지 내려왔다는 네. 얘기가 있고 서울은 0.6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나면은 이걸 다시 제거하는데 10년 내 20년 시간이 걸려요. 예.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인구가 감소하면은 인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산율과 사망률과 그다음에 이제 내외부로 인구가 이입하거나 들어오거나 나가는 건데 네. 결국 이제 출산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면 사망률도 마찬가지죠. 의료 기술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오래 살게 됐고 그렇다면 결국은 인구 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하나가 이민 정책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예. 그런 인구 부족한 절대적인 부족한 수치에서 이민 정책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논의가 됐다고 하던데 네. 그럼 지금까지 그 전 국회에도 다문화 국적을 가진 분들이 계셨잖아요. 또 의원으로도. 그렇죠. 예, 근데 이자수 왜 의원이 있었죠. 왜 이민 정책은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그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초반이었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네. 한 60만 정도. 그리고 아직도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에 대한 반국민적 정서가 아직도 높은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감소를 그렇게 피부로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얘기는 계속되어 왔었어요. 학자들이나 관련 이민 관련된 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이민청이 앞서서 빨리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누군가가 이렇게 앞장서는 분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한소공이라 그러는데 예. 한동훈 장관이 쏘올린 공, 이민청. 한동훈 장관이 쏘아올린 공. 네, 예. 그게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만큼이 인구 절벽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아서 네. 지금에서야 좀 이렇게 공론화됐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를 둘러싸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외부의 인구를 유입을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얼마나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갖춰져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 이민자를 유입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민자와 같이 더불어 사는 것. 이걸 네. 우리가 이제 수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용성 지수를 국가에서 매년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하는데 2018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 보면 그러다지 뭐 차이는 없어요. 예. 성인들은 약간 좀 낮아졌고 청소년들은 높아졌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청소년일수록 수용성 지수가 높아요. 예를 네. 들면은 청소년들은 한 70%가 되고 그다음에 성인들은 한 50%. 그러니까 어릴수록 선입견 자체가 많이 없다는 거죠. 많이 없죠. 예. 외국인도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접촉하는 횟수도 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훨씬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게 일단 문제잖아요. 만약 그렇죠. 들어오면 네. 일단 그 어린 친구들은 문화의 그 폭이 넓어서 수용하기 쉬운데 이미 뭐 성인들, 중년 그 이상 그분들과 이제 이민 정책으로 한국에 오신 외국인 분들 간에 마찰이 되게 심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적 그렇죠. 인식 차이를. 예, 예. 그걸 어느 정도 좁힌 다음에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죠. 근데 먼저를 한다기보다 병행을 같이. 해야 되죠. 아, 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유입이란 문제와 사회 통합 문제를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네. 이민자를 유입함에 있어서 어떤 이민자를 유입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을 갖다 가장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이민자를 도입해야 되는데 예. 국민들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외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문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양성과 창조성과 예. 그다음에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죠. 정부가 물론 앞서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정부에서 물론 사회통합 정책을 갖다 개발해 놓고 있는데 그건 주로 지금 사회통합 정책이 외국인에 한해서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회통합 정책이 아까 조금 전에 어린 친구들이 더 수용성이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시작 초등학교에 이런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고 예. 이를 위한 교육자들도 배양해야 되고 이를 위한 또 전문가도 배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는 국민들인데 이 국민들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교양하기도 쉽지 않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미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공익 광고를 통해서 외국인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왜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공익 매체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디어나 교육 현장을 통해서 좀 편견 같은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 하나로 이민자는 세금을 별로 내지 않지만 혜택을 그에 비해 많이 받는다. 또 뭐 범죄와의 관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맞는 건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먼저 범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범죄는 우리나라 내국인의 범죄의 한 60% 내외 쪽이에요. 네. 물론 그중에서 강력 범죄 중에서 우리나라 범죄율과 비슷하거나 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나 보면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같이 살게 되면은 그 이민자도 내국인화 되다 보니까 예.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하고 비슷해집니다. 네. 그건 수렴을 해요. 그런 방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미디어 말씀을 드렸는데 미디어가 옛날에 거기 청년 영화 뭐 하나 있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외국인 범죄에 많이 연루돼가 있고 외국인 범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소재 많이 썼죠. 예,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 발생 수는 많은데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가 있는데 네. 이 팩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고 오해도 풀어야 돼 적극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세금을 갖다 적게 낸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작년에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갖다 합한 걸 우리 연구원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1조 9천억 원이에요. 낸 예. 세금이.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3,6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지금 그런 통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세금이 낸다 안 낸다 이거는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국인의 세금 시스템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이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외국인은 내라고 하면 내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영업자들이 세금 회피하잖아요. 예. 똑같은 외국인을 고용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을 적게 내서 안 낸다. 단적인 예로 얘기하면 외국인 건보료 혹시 얘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2021년도에 흑자가 5,125억 원이에요. 예. 4년간 합하면은 1조 5,793억 원이에요. 오히려 흑자가 난 거죠. 그래서 시스템만 제대로 개발되고 이것 국내 자체에서 사용자들 간 사이에서
제대로 이런 조세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그런 얘기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러면 들어왔어요. 외국인 저희가 많이 받아줬어요. 근데 뭐 보니까 자료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자와 비이민자 그러니까 그 독일 국내 사람과 이민 온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 그런 불공평한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큰 문제죠. 예. 개토화되고 슬럼화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를 해야 돼요. 독일 같은 게 가스트 아르바이트라 그래가지고 네. 그 손님 노동자 제도가 있었죠. 그 제도가 본래 단기 순환 원칙이에요. 예. 단기 동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게 원칙인데 독일에 있는 사용자분들께서 이거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숙련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 또 새로 들어오면 재숙련해야 되죠. 예. 리스크도 높죠. 그래서 정부에다가 요구한 게 이걸 계속 해달라? 예. 그래서 단기 순환 제도가 폐지돼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귀국을 촉진하는 제도도 또 독일 정부가 내놨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들 수가 있는 게 이분들이 주로 편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예. 그분들이 항상 하층만 있는 게 아니라 주류 멤버로 들어와서 고소득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비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독일의 문제점을 뒤바꿔 얘기하자면은 네. 이런 거예요. 단기 순환 원칙은 기본적으로 준칙이 돼야 되고 계속 준수가 돼야 되고 그 대신에 단 이분들이 숙련이나 전문 인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 문화를 넓혀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민자를 유입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민자를 유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일지도 좀 중요한 기준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이민 정책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유입 정책이고 하나는 사회 통합 정책이고 네. 이 사회 통합 정책과 이민 정책을 통합해서 일어나는 거버넌스인데 이 유입이라는 것 자체가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입할 때부터 이분들을 어떤 자를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경제적 효과가 가장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 반면에 사회 통합에 방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 통합 비용의 최소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데려와야 되죠. 예. 그렇다면 결국 이제 우수인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우수인재 유치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자체가 우리가 들어왔었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메인 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데서 조건이 예. 다른 것보다는 좋으니까 우수인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예. 저숙련 인력은 우수인재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들어보니까 그 준비할 게 꽤 많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뭐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이런 이민 정책을 꽤 많이 시행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패한 사례도 우리가 그렇죠. 따라서 네. 피할 수도 있고 그런 자료는 좀 많이 있을 거다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이민청이 만약에 생긴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그런 정책 위주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이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있는지 궁금해요. 주로 우리가 이민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좀 협의의 의미로는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이민자. 외국인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그런 이민자. 예. 왜냐하면 국내에서 나가는 이민자는 외교부가 사실상 맡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재외동포의 입장이고 그쪽 예.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약간 협의의 의미로서는 이민자는 국내에 들어오는 이민자. 예.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민청을 이제 한동훈 장관도 맡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민청이 설립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역할입니까? 방금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민자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민자를 마구잡이로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이민청을 설립해서 예. 지금까지 우리가 유입하면서 어떤 이민자를 갖다 누구를 갖다 가장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갖다 극최소화하고 반면에 경제적 성장이나 이런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어울려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한편은 인구 정책과 병행해서 인구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민자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이것이 이제 이민청이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이민자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외국의 선례들을 살펴보면 흔히들 멜팅팟이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인종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섞여서 지낼 수 있는 어떤 이유로 그런 모습들이 일부 국가에서는 보이는 걸까요? 멜팅팟이라는 게 이제 초기에 이민자를 유입한 이민자 국가들이에요. 네.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것이 멜팅팟이라는 의미를 하는데 모두가 모여서 하나로 되자 이런 얘기고 예. 그다음에 약간 후발주자들은 샐러드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 각자의 색깔을 내면서 각자의 맛을 내자라는 얘기를 하다가 요사이는 이제 그게 이제 다문화 동화주의, 그건 멜팅은 동화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샐러드 같은 경우는 다문화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요새는 이제 상호 다문화주의라고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갖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알려고 노력하고 같이 어울려가면서 상생을 하자. 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민정책도 어느 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으나 그건 없어요. 동화주의로 가든 뭐라 어느 주의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중에서 장점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사회 통합에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민청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해왔지만 네. 지금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그런 시점이 된 겁니까? 그렇다고 보여져.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왜냐하면은 2019년도에 벌써 250만 명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인구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구조가 출생률, 사망률 그리고 국민들의 출입인데 결국은 외국인이 지금 사망률하고 출산율을 조절할 수 없다면 결국은 네. 이민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앞으로 이민자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공론화 과정과 함께 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강동권 이민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